요즘에 개발도상국 중에서 많이 회자되는 나라 중에 하나,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중국도 넘어섰고요. 또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인도 현지 법인을 인도 증시에 상장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또 인도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저러한 연유들 포함을 해서 인도 투자 이야기도 다각도로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CMK 투자자문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혹시 뭐 인도에서 생활을 하셨거나 어떤 좀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도하고는? 네,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국내에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다가 인도 현지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핀테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인도 쪽에 어떻게 투자를 좀 많이 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저는 인도 포커스 이제 된 투자 자문사를 설립을 해서 관련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도 제공하고 투자 기회도 좀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 경제 투자 이야기 하기 전에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30도 중반까지 올라가서 6월에 지금 한여름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데 인도의 한낮 기온이 50도가 넘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우선 지금 현재 이 연중에서 2월에서 5월 정도까지가 원래 가장 덥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몬순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6월부터 보통 한 9월 말 10월 초까지 이제 우기가 진행이 되는데 조금 이 더위가 연장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은 원래 아주 덥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50도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예요? 50도면은 뭐 사실 길거리 걷질 못하죠. 네.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걸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특히 이제 인도는 야외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현재 이 정부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네. 올해 우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강수량도 예상했던 수준만큼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더위가 생각보다 조금 더 연장이 됐는데 우기는 곧 지금 사실 시작이 됐다라고는 현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83님이 습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지 않으면 그래도 그렇죠. 높은 기온도 견딜 수는 있다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만큼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당연히 아주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가 이제 현재도 최고 지도자인데 얼마 전에 대선에서도 승리를 했죠. 대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네, 모디 총리가 이번에 세 번째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요. 2014년도부터 14년도, 19년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세 번 연달아 집권을 하게 됐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집권했을 때 인도의 경제 상황이 몇 가지 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2014년 즈음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인도 전체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달했었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소비가 사실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문제라든지 상품 무역 적자, 즉 이제 수출이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모디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힌두어로 얘기를 하면은 잔단 요자나라고 하는데 네. 첫 번째 집권에서는 잔단 요자나 2019년도 집권했었을 때는 아트마니르 바랏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잔단 요자나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파이낸셜 인클루전,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금융 포용책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실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인구수가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모디 정부가 이제 처음 2014년도에 집권을 했을 때. 네. 그런데 이제 아다르 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디 총리가 이 아다르 카드의 보급을 아주 빠르게 올렸고 그러면서 현재는 대다수의 인구가 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아다르 카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대부분의 인구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계좌갖기 운동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좌를 뭐 2016년도에는 이 한 해 동안 1억 5천만 개의 계좌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기네스북에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계좌가 개설된 국가로 이제 등록이 되기도 했는데 1년 동안 1억 5천만 개의 계좌가 열렸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비용 무잔액으로 이제 계좌를 갖게 해 가지고 잔액이 없어도 네, 없어도 그거를 개설할 수 있게 해 줬죠. 그래서 뭐라도 좀 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 놓자 그렇죠. 이런 거요. 또는 이제 뭐 지원금이라도 이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인도가 우선은 계좌를 갖게 됐고 신분증을 갖게 되면서 이 사회 그리고 금융 소외층 문제가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네.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라고 이 인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대기업 집단 같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무케시 암바니가 이제 의장이고 이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거기 무케시 암바니 딸 결혼식에 참석했던 그 사진이 이제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미국 그죠?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도 그렇죠. 다들 이제 네, 참석하러 가고. 그래서 그 기업이 또 동시에 2016년도에 이 인도에서 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인도가 그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가격이 싼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보급률이 그때부터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아다르 카드라는 이 주민등록증이 생겼고 계좌가 이제 개설이 됐고 그리고 인터넷이 싸지면서 이제 인도가 금융 소외 사회 소외층 문제가 빠르게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가 이제 현금 사회에서 디지털 결제를 하는 사회로 빠르게 이제 이 변화가 된 것인데요. 저도 이제 인도에 있었을 때 좀 되게 저한테는 흥미롭게 봐졌던 것이 네. 길거리에 야채를 파시는 할머니 노점상 분도 네. QR 코드로 그 당시 결제를 하고 계셨거든요. 2019년도만 해도. 2019년도에. 네. 그래서 코로나 훨씬 전에도 그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아주 물론 이제 인도 가면 아주 정신없죠. 그 한 거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꽉꽉 차가지고 결제하고 뭐 정말 사람들이 이제 어깨 부딪히면서 걸어 다니고 이제 그런 이제 복잡함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모디 총리가 얘기를 하는 이 잔단 요자나 그러니까 금융 이 포용책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이었고요. 이게 이 디지털 결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디지털 결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 결제 건수가 쌓이면서 신용 등급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또 이제 대출도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와 소득,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비의 규모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 팔리던 자동차가 이제 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비와 소득이 성장을 빠르게 했는데 이를 본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제 인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두 번째 텀에 들어서면서 모디 정권이 아트마니르 바라시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릴라이언트 인디아 제조업 자립 그러니까 인도 모디 총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look to the east.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봐라. 그래서 수출 국가로 변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 이제 첫 취임 때부터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조업을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트마니르 바라시 이제 두 번째 이 집권했을 때의 어떻게 정책 목표였고요. 그것이 이 세 번째 지금 집권을 하면서 지금 사실 이제 이번에 집권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 표를 보면은 이 과반수 의석을 이제 확보하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BJP 정당이.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K-쉐입이라는 이제 이 빈부격차가 좀 더 확대가 됐다라는 점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이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고 동시에 이런 그 코로나 이후에 확대된 이 소득의 빈부격차의 문제를 또 해소를 시키는 것이 이번 세 번째 집권의 목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금융이었고 두 번째는 제조업이고 세 번째는 빈부격차.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가니까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좀 좁히자 뭐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가는 걸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요. 네, 제대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지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이제 체감을 할까? 예를 들어서 인도는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고 경제 네. 성장률도 그 덩치에 비해서 높다라고 그렇죠. 하고 네. 흔히들 이제 대국이 되고 있으니까 코끼리 등에 올라타라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인도 국민들은 그런 성장이나 이런 걸 좀 체감을 하고 있을까요? 어때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인도 출장 갈 때 느끼는 것은 확실히 물가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 또 이 백화점이 더 붐비기 시작을 했다.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더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저는 이제 참석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수 소비재 같은 제품을 파는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를 이제 보더라도 네. 이 기업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확실히 프리미엄 제품들의 판매가 뭐 30%를 뛰어넘고 뭐 40%씩 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가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 고소득층이 살 수 있는 제품들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범용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비가 조금 부진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 이번 코로나 빈부격차. 이후에 빈부격차가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는 점이 좀 눈에 보이는 점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 모디 정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쓸 거냐라고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모디 정부가 그러니까 비도시권의 경제가 엄청 큽니다. 사실 이제 인도에서 전체 GDP에서 비도시권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 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도시에 사는 그러니까 시골이나 농촌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나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다 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세 번째 집권을 했을 때는 지원이나 투자가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인도의 그 인구는 14억 명 넘어섰고 네.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전체 인구 그 14억 명의 평균 연령이 28세라면서요. 맞습니다. 30살이 안 된다고. 네. 엄청나게 이제 젊은 나라인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일할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일할 곳이 별로 없어서 실업률이 되게 높다 하더라고요. 특히 네. 청년 실업률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질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집권을 했을 때부터 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워낙 높았었고 이 서비스 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뭐 전체 고용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30%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그냥 뭐 관광이나 자기네, IT나 자영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사고 파는 것들.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실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특히 이제 경제 이 재밌는 부분이 네. 인도에서는 이제 그 한 해 동안 비가 정상적으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인도에 제가 말씀 좀 전에 드렸다시피 전체 GDP에서 비도시권, 그러니까 농촌 시골에서 이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이 경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적게 와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측치가 정상적인 이 몬순이 될 것이다, 장마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청년 실업도 이제 인도가 제조업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인도 정부가 이제 이 정부의 캐펙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투자, 제조업 투자, 건설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율이 줄어들겠지만은 여전히 두 자릿수로 계속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보면은 네. 뭐 현대차도 인도에 이제 캐파를 50만 대에서 100만 대, 55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지금 캐파를 증설을 했고, 생산 공장을.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캐파 증설을 또 이제 뭐 하기 위함인 것일 수도 있는데 우선 이제 또 IPO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뭐 비단 애플만 보더라도 2018년도에 인도의 애플의 생산량이 80만 대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는 1,200만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도에는 글로벌 아이폰 생산량의 25%가 인도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2027년도가 되면 50%가 인도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의 소비 시장도 매력적이지만은 인도의 정부가 이런 이 제조업 업체를 끌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매력적인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인도의 실업률 문제라든지 또 이제 어쨌든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이 경제에 가장 이 파급 효과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산업을 확장시키고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그 실업률이라는 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제조업이 더 많이 들어오면 또 자연스럽게 또 해소가 되는 거고요. 뭐 애플의 팀 쿡 CEO도 그렇고 전 세계 큰 기업들의 CEO들이 또 인도로 너도나도 또 달려가고 있고요. 그 인도 증시 시가총액을 보니까 5조 2천억 달러 규모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2.5배? 맞습니다. 그렇죠.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네. 세계 4위 규모라고 하고 글쎄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우선 이제 인도의 그 이 전체 시가총액이 증시 시가총액이 세계 4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만큼 인도의 기업들의 이 이익의 성장이 또 가파르다라고 또 반대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 증시가 비싸냐 안 비싸냐 이제 이익과 이제 시총을 가지고 그 몇 배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 이익 대비해서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한 20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인데 불구하고 인도가 미국보다는 오히려 낮죠. 그리고 MSCI라고 그 이 글로벌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기에서 대표적인 기업을 이 지수 안에 집어넣는데 인도가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 이 하반기 10월 달만 하더라도 한 8%밖에 되질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수치가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2년이 한 3, 4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매년 연평균 뭐 18%에서 19% 거의 2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다른 이머징 같은 경우는 이 2022년도, 2023년도 평균을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인도가 아주 눈에 띄게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고, 이 선진국 지수하고 비교를 해봐도 선진국 지수가 이익 성장률이 연평균 뭐 사실 이 낮은 한 자릿수밖에 되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감안하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비쌀까라는 또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3, 4년 전에 2020년도에 이제 똑같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이 사실 이 진행자분이 이 선섹스 지수를 보고 이 무슨 코스닥처럼 올랐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가 오른 것만큼 이익 성장도 같이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도는 가파르게 올랐고요. 우선은 지금 빈부격차가 또 심해졌고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정부 자금이 조금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또 투입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이제 재정 적자가 지금 조금 줄이는 것을 지금 또 코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정부 주도의 이 캐펙스 투자 이 기계 설비 건설 투자는 이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빠지겠지만은 이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또 이제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민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등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또 인도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센섹스 지수를 쳐보면 그것도 이제 연간 흐름을 보면은 와 각도가 거의 뭐 이제 스키점 부대 하나 나옵니다. 참고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세계 투자 자금이 또 인도로 많이 또 달려가고 있고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가 네. 인도 법인 있지 않습니까? 현지 법인을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 현지 법인을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이 뉴스에서 이제 보기로는 거의 100% 뭐 구주 매출 어쨌든 이제 이 상장을 해서 한 3, 4조 이상 펀드레이징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인도 법인이 3, 4조 원 정도를 네네. 투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판매를 구주 매출을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인도의 그만큼 자동차 승용차 시장의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인도의 승용차 판매량이 글로벌 랭킹만 보더라도 2020년도에는 5위 시장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4위 시장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3위 시장까지 올라왔어요. 그 판매량으로 보면은 승용차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240만 대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는 건데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반에는 인도의 이 소득이 연평균 10%씩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인도의 신용 등급을 가지게 되는 인구수가 연평균 1억 명씩 증가가 되면서 이제 규모 있는 소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구재에 신용 대한 등급이 생기는 사람만 1년에 1억 명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네. 모든 인구가 다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예. 그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인도의 내구재라고 그러면 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뭐 스마트폰 그리고 뭐 자동차 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보급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100%가 되질 않고 우선은 돈이 생기면은 그런 것부터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약 14% 정도 차지하는 현대차가 우선은 또 이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현지에 팔려면 현지에 공장을 또 증설을 해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드니 현지에다가 상장을 시켜서 그 돈을 엄청나게 또 이제 공장 증설하는데 또 쓰겠다. 그게 네. 대략 3, 4조 원. 이거는 IPO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현지에서도 공모가 이런 게 정해지면 그 규모도 그렇죠. 또 이제 규모가 정확히 결정될 겁니다. 결정이 네네. 되겠죠. 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현대자동차가 어찌됐든 간에 현지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최신 데이터로는 2위까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2위 현지에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네,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현대 기아차 두 회사를 다 포함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한 22% 정도, 21, 22% 정도 되고요. 2등이죠. 네. 근데 그 보니까 1등이 스즈키라는 네. 데고 이거는 일본하고 인도 이제 합작 회사 네, 네. 현지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타타 자동차 네. 그리고 마힌드라 자동차가 오히려 현대차 뒤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현지에서? 현대차가 특히 이제 SUV 부분에서 되게 포지셔닝을 잘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현대차가 특히 이제 SUV 부분에서 판매량이 이제 탑 건에 들고 있고요. 탑 2 안에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에 대한 인지, 특히 이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인도에서는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량이 아주 견고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형 SUV가 잘 팔린다. 소형 SUV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소득 수준이 조금 더 올라와야 아마 대형 SUV가 그 맞습니다. 네. 팔릴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들도 계속해서 많아지다 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30여 곳이 상장을 했다 하고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또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또 필요하다라는 네.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뭐 인도의 이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이 시스템,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런 환경이 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이제 인도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반이 처음에 성장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투자를 받고 또 인도의 또 소비 시장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이 성장이 빨리 되고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화랑인 이 증시에 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또 상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상장을 하면은 또 큰 돈을 또 유치를 해서 또 이제 성장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는 스타트업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또 상장을 해서 투자 자금 유치를 하고 또 성장을 다시 지속을 하고 네. 이런 생태계. 네. 또 거기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훌륭한 인재들도 많다 하고 미국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CEO가 인도계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부러운 거죠. 그렇죠. 요즘 또 네. 대만계 CEO들 뭐 젠슨 황이나 리사수 뭐 AMD의 리사수도 잘 나가긴 합니다만 대만계 또 인도계 이렇게 CEO들이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이제 수장이 되어 있고 네. 이런 측면 보면은 이게 참 그 생태계를 마련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라는 것도 이제 네. 절실하게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약간 그 소비 여력 그리고 현대차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현지에 진출해서 이제 굵직하게 뭔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분야가 가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도 현재 진출이 돼 있죠. 맞습니다. 실적은 어때요? 현재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기업들의 인도의 그 가전 제품 그리고 뭐 전자 제품 기타에서 아주 그 성과가 지금 좋은데요. 뭐 네. LG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세탁기를 잘하지만 인도에서도 1위 세탁기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가 이제 3위 정도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판매 기업이고요. 실제 이 삼성전자가 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에 지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V라든지 냉장고에서 또 판매 순위가 아주 높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 이 진출이 뭐 이 파트 메이커라든지 부품 제조업체들의 이 진출도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네. 3253님이 인도는 인문학적으로 보면 신비스러운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무한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뭐 세탁기를 살 정도의 소비 여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고소득층이 맞습니다. 먼저 이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우리가 왜 TV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 인도의 그런 손빨래, 빨래터 이런 문화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막 무한도전 멤버들이 가서 빨래하고 네. 오고 맞습니다. 소득 수준이 아직까지는 IT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맞습니다. 네. 시장도 어찌 보면 좋게 보면 이제 넓힐 가능성이 더 있는 거긴 한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지금 보면은 뭐 가전제품의 이 전체 보급률이 5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 세탁기 같은 경우도 뭐 20% 수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현재 인도 인당 GDP가 2,000불 초반 수준인데, 네. 근데 과거의 중국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 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가전제품의 이 성장률이 연평균 10%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매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급률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이 꾸준히 진행이 됐었었는데,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초입기라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 다른 경제에서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은 뭐 인당 GDP가 한 4,000불이 넘어가면은 특히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더 빨리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도의 이런 이 가전제품
이에 대한 소비는 앞으로도 이제 향후 몇 년간은 좀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의 1인당 GDP가 한 2,000달러. 2,300까지 이제 빠르게 올라왔어요. 2,000달러대 초반. 근데 네. 여기서도 이제 4,000달러 정도가 되면 내구재 그 중에서도 가전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겠고. 좀 유망한 사업 분야는 어느 쪽을 조금 많이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인도의 저희가 자문을 할 때 보면은 인도의 지금같이 인도가 지금 그 인당 GDP가 2,000불 초반이 되고 기업 친화적인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이 금융 산업과 그리고 컨슈머 섹터라고 하는 이 소비 산업 그리고 이제 인도가 워낙 이제 이 IT 기술도 있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 수요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그런 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반도체 뭐 개발이요? 반도체의 설비를 인도에서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캐펙스의 75%를 현금 지원을 인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도 현지에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테니 아예 반도체를 인도 들여와서 만들어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인도의 뭐 타타라든지 이런 뭐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타타 전자 같은 경우도 대만의 반도체 기업과 이제 이 파트너십을 맺고 인도에 이제 웨이퍼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캐펙스가 75%가 이제 인도 정부에서 나옵니다. 50%가 중앙 정부고 25%가 주정부인데 설비 투자에 드는 돈 자체를 그렇죠. 그게 엄청난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이제 이 주목해야 될 산업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금융 산업과 그런 소비 산업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반도체 산업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내구재, 가전제품까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는 질문들이 이때 딱 들어옵니다. 뭐 카스트 제도라든지 그리고 8784님 종교 갈등, 네. 계층 갈등, 네. 빈부격차 등을 해소해야 성장이 계속되지 않을까요?라는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사실 인도는 신분제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요. 지금도 저는 이제 인도의 큰 기관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자주 연락을 하고 이제 뭐 인도나 한국에서 이제 미팅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남도 갖고 또 이제 제가 인도 현지 핀테크에서 일을 했을 때 네. 인도 직원들과 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신분제에 대해서는 이 시골 지역에서는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대도시에서는 사실 어느 학교를 나오고 내 연봉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를 취업을 하더라도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냐에 따라서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크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여쭤보셨는데 종교. 네. 그래서 힌두를 우리가 이제 이슬람하고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힌두 종교에 대해서 힌두가 어떤 종교냐 물어보니까 힌두는 way of life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유교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문화고 그리고 자신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부모님한테 주는 것을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도리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삶의 방식이다. 그것이 힌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화와 되게 닮아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그런 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도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서양 문화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젊은 사람이 이제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런 문화 전혀 없고요.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사람도 그런 리스펙트를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실력으로 않습니까? 보여줘야 되고.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도는 좀 공경하는 문화가 그렇죠. 있고 그런 예. 비슷한 점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문화 얘기하자면 이게 끝이 없어서 좀 투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문기섭님이 인도 펀드를 고려 중인데 어떨까요? 뭐 이게 투자 상담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죠. 네. 4938님이 직접 투자와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인도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아직은 좀 제한적이죠. 맞습니다. 네, 인도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요. 해외 주식 참 요즘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인도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듯이 미국 기업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개별 기업 중에서 일부 기업, 큰 기업들 몇 개는 미국과 영국에 이 ADR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 증서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이제 일부 우리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펀드는 뭐 ETF도 있고 국내 펀드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또 상장되어 있는 ETF도 있으니까요. 예, 그것을 잘 구별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인도 증시를 이제 추종하는 ETF들이 몇 개 있긴 하죠. 국내에서도. 맞습니다. 국내 상장 네. ETF가 네. 또 있기는 합니다. 네. 조금 인도 쪽에 좀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또 이제 장비비 청사지만 이야기하면 또 안 되고요. 네. 우선은 인도의 증시가 많이 이제 지금 빠르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자문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인도의 정부 투자가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이제 투입이 됐었고 그러면서 민간 투자도 이제 크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인도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많이 키워졌어요. 그래서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6% 한때 넘었다가 현재 5.8% 회계연도 2024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낮아졌고 올해는 5.1%까지 낮출 것이다라고 이제 인도 정부가 2월달 유니언 버젯이라고 이제 재정을 어떻게 쓸 건지 매년 2월달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때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이제 올해 인도 정부의 이런 캐펙스 투자, 즉 이제 이런 설비, 부동산, 인프라 투자가 이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이미 사실 좀 영향을 받은 그런 산업들도 있고요.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도 뭐 그런 민간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이 대출 증가율이 좀 슬로우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인도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정부의 재정 지출 덕에 빠르게 성장을 했던 뭐 설비 투자, 부동산, 인프라 투자는 그렇죠.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은 조금 이제 과거보다는 좀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 소비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잘 더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CMK 투자자문의 김민수 대표에게 인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